68세 박정래 씨는 남편과 함께 40년을 지켜온 철물점 셔터를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낡은 작업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정래 씨는 혼자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가게 혼자 못 지키게 됐네요. 정래 씨는 빈 가게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이 공간,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이도훈에게서 온 전화를 받은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연이가 복직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며느리 한지연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 도와주시면 돼요. 몇 달만 있다가 어린이집 자리 나면 바로 내려가셔도 되고요. 정래 씨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손주 하나 못 봐주겠습니까? 게다가 5살 난 손녀 서윤이를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고 말고. 할머니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 서윤이 엄마 아빠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집을 정리하는 일주일 내내 정래 씨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웃 김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래야, 서울 가서 애 봐주는 거 쉬운 일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우리 때랑 많이 다르더라고. 신중하게 생각해봐.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 손녀인데 뭐가 어려워. 그냥 밥 차려주고 애 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정래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막상 짐을 싸다 보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을 돕는 것이 부모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싣던 날 창밖으로 멀어지는 고향 풍경을 바라보며 정래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이야, 잠깐만. 몇 달 있다 내려오면 돼. 그녀는 며느리의 말을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이라는 말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지 정래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아들 부부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만큼은 정래 씨도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서울에 온 지 한 달 며느리 지연은 출근하면서 정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정래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손녀 서윤이를 깨워 유치원 갈 준비를 시키는 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윤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할머니, 저 햄버거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정래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함께 사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해주실 거예요? 서윤이가 삼겹살 먹고 싶대요. 어머니, 세탁기 돌려주셨어요? 아, 제 원피스는 손빨래 해주셔야 해요. 어머니, 서윤이 유치원 준비물 챙겨주세요. 저 오늘 회식이에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해주세요만 남았습니다. 정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고맙다는 말을 일일이 하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정래 씨는 하루 종일 서윤이를 돌보고 저녁까지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잠깐 눈을 붙였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저녁 설거지 안 하셨네요. 정래 씨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지금 할게. 에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놓인다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음이 놓인다는 말, 그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정래 씨가 여기 있는 것이 당연하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래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 눈을 뜹니다.
아들 내외의 아침밥과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7시 서윤이를 깨워 유치원 갈 준비를 시킵니다. 8시 유치원 버스에 태웁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 빨래, 장보기, 저녁 준비가 시작됩니다. 오후 5시 서윤이가 돌아오면 간식을 주고 숙제를 봐줍니다. 7시 저녁상을 차립니다. 밤 9시 서윤이를 씻기고 재웁니다. 그리고 설거지와 다음날 준비. 잠깐만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어린이집 자리가 나니? 어느 날 정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요. 요즘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조금만 더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어머니도 혼자 계시잖아요. 여기서 손주 보시는 게 훨씬 좋으시잖아요. 정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혼자 계시잖아요 라는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혼자라서 외롭고 쓸쓸한 노인이니까 여기서 일이나 하면서 지내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정래 씨는 밤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철물점 생각, 이웃들 생각이 났지만 꼭 눌러 담았습니다. 시니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래 씨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들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집 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서둘러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평소엔 관심도 없던 꽃병에 장미꽃을 꽂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우리 엄마 생선구이 좋아하시거든요. 정래 씨는 조용히 거실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산 비싼 한우로 불고기를 만들고 평소엔 사지도 않던 과일 선물 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아들 내외는 현관까지 나가 맞이했습니다. 정래 씨도 인사를 하려 일어섰지만 며느리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소파에 앉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저녁 식탁은 성찬이었습니다. 한우 불고기, 생선구이, 각종 나물, 심지어 미역국까지. 정래 씨가 평소 해주는 식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돈 어르신 많이 드세요. 우리 아들이 특별히 준비했다네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는 즐거웠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께 극진히 대했습니다. 정래 씨는 조용히 식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 부모인데. 그날 밤 정래 씨는 좁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안방은 지연의 부모님께 드렸고 정래 씨는 서윤이 방 한켠에 놓인 작은 요에서 잤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정래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흘 뒤 지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는 현관까지 나가 배웅했고 손을 흔들며 조심히 가세요. 를 연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래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정래 씨는 아침부터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68년 전 이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떠올리며 혼자 손을 모았습니다. 작은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 시간 아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나가요. 며느리는 서둘러 출근했고 아들도 엄마 다녀올게요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서윤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돌아온 정래 씨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잊었나 보다. 정래 씨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바쁜 사람들 깜빡할 수도 있지.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아무도 축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해주실 거예요? 며느리의 평소와 똑같은 질문에 정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 오늘 생일인데. 아, 맞다. 생일이셨네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근데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간단하게 드시죠. 미역국은 어머니가 끓이시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정래 씨는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자신이 만든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케이크는커녕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한 곡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래 씨는 허리 통증으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고된 일을 하며 혹사당한 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아파. 정래 씨는 신음을 참으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 좀 갔다 와도 될까? 어머니, 오늘은 안 돼요. 제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서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파스 붙이면 나아지실 거예요. 그래도 너무 아픈데. 어머니도 젊으셨을 때 아프면서 일하셨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 일이 진짜 중요해요. 정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 먹고 파스를 붙이고 버텼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서윤이를 돌봤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정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구나.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구나. 어둠 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정래 씨는 고향의 빈 철물점을 떠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순자의 말에 정래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8개월 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러 나온 길 정래 씨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손주 보는 재미로 살지 뭐. 하지만 순자는 정래 씨의 수척해진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정래 씨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나와서 숨 좀 쉬어야 해. 사람이 너무 한 곳에만 갇혀 있으면 병나. 순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오랜만에 나를 위한 하루였다. 정래 씨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 6시 반 정래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 구두. 분명 며느리 지연의 친정어머니 신발이었습니다. 오늘 오신다는 말 없었는데. 정래 씨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의 장면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넓은 거실 테이블에 화려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각종 나물. 평소 정래 씨가 차리는 소박한 밥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상석, 정래 씨가 항상 앉던 그 자리에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맛있구나. 우리 딸이 요리를 이렇게 잘하나 몰랐네. 엄마,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며느리 지연은 친정어머니 곁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것저것 권했습니다. 아들 도훈도 손녀 서윤이도 모두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래 씨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뒤늦게 정래 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았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드셔야 돼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요. 그 말 한마디가 정래 씨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나중에 드셔도 돼요. 정래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 이 테이블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끼니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앉을 자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 네. 정래 씨는 가까스로 대답하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예쁘다. 할머니가 용돈 줄게.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정래 씨는 귀를 막았습니다. 나도 저 아이 할머니인데. 1시간쯤 지났을까?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아들 도훈이었습니다. 정래 씨는 눈물 자국을 서둘러 닦았습니다. 응, 먹을게. 부엌에 나가보니 남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래 씨는 혼자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밥을 덜어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남은 갈비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먹는 저녁. 멀리 안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며느리가 친정어머니께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래 씨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8개월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렸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외출했다고 자신의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애초에 자리가 있었던 걸까요? 정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 쓰는 편리한 도구였습니다. 아들 도훈이 정래 씨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다는 말, 나중에 드시라는 말,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훈아. 정래 씨는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 들어와서 앉아봐라. 아들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작은 스탠드를 켜자 정래 씨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훈은 그제야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8개월 전 서울에 올라왔을 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깊게 파인 눈가 주름, 움푹 들어간 볼, 핏기 없는 입술.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프진 않다. 정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솔직하게 대답해줘. 뭔데요, 엄마? 나는 이 집에서 뭐니? 도훈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여기서. 엄마도 손님도 아닌 것 같구나. 정래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8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서윤이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렸어. 허리 아파도 참았고 무릎 아파도 참았지. 엄마. 근데 오늘 내가 단 하루 친구 만나러 나갔다 왔는데 내 자리가 없더구나. 며느리 엄마가 내 자리에 앉아있고 나한테는 나중에 먹으래. 정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8개월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생일날도 아무도 모르는 척했어. 아팠을 때도 참으래. 근데 며느리 부모님 오시면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져. 비싼 음식, 좋은 자리, 웃음소리.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아니다. 넌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야. 정래 씨의 말에 도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친정 부모와 시어머니를 다르게 대한다는 것을. 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내가 행복하면 됐어. 손주 돌봐주는 게 힘들지 않았어. 근데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더구나.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처럼. 아무 때나 부르고 아무 때나 치우고. 정래 씨는 흐느꼈습니다. 도훈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예전보다 훨씬 앙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아내 지연을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왜요? 출근 늦겠는데. 엄마 일로.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요? 어제 저녁 우리 엄마 자리도 없이 밥을 먹었잖아. 그게 맞아? 지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예민하신 거예요. 다들 이렇게 살아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집이 어딨어요? 저는 정말 잘해드렸어요. 잘해드렸다고? 우리 엄마 생일날 미역국도 안 끓여줬잖아. 바빴잖아요. 어머니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참은 거야. 8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하셨어. 우리 엄마도 사람이야. 피곤하고 아프고 서러울 수 있어. 그럼 어쩌라고요? 도움이 쓸 돈 있어요? 제 엄마 보고 와서 봐달라고 할까요? 그 말에 도훈은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를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는 손님이고 우리 엄마는 가정부야? 무슨 그런 말을. 아니면 뭐야? 당신 부모님 오시면 한우 사고 꽃 사고 난리인데 우리 엄마는 아파도 참으래.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으니까. 근데 이건 아니야. 그럼 어떡하라고요? 엄마 고향으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정래 씨는 복도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봐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도훈은 며느리 지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밤 11시 서윤이가 잠든 후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 정말 잘해드렸어요. 잘해드렸다고? 당신 부모님 오시면 한우 사고 꽃 사는데 우리 엄마 생일엔 미역국도 안 끓여줬잖아.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바빴잖아요. 바쁘면 엄마 아플 때도 병원 못 가요? 당신 부모님 편찮으시면 당장 달려가면서. 그건 자리도 없이 밥 먹으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가 8개월 동안 매일 그 자리에서 밥 차렸는데.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봤는지 이제 알겠어. 가족이 아니라 편리한 도구였지. 필요할 땐 쓰고 필요 없으면 치우고. 아니에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차가운 눈빛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린 엄마한테 사람 구실도 못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알면서도 모른 척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정래 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정래 씨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정래 씨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미안함보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누가 서윤이를 돌보지? 집안일은 누가 하지? 남편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정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사과는 받을게. 근데 나는 떠나야겠다. 어머니, 안 돼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어머니, 8개월 동안 참았어. 근데 이제 한계야. 내가 여기 있으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정래 씨는 짐을 싸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서윤이는 어떡해요? 어머니 없으면 제가 일을 못해요. 그 말에 정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걱정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 편이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회사를 그만두든지. 어머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고향에 내 집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어.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일주일 후 정래 씨는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서윤이가 할머니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안 가면 안 돼요? 정래 씨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고향에 가야 해. 서윤이, 할머니 전화할게. 잘 지내야 해. 할머니.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래 씨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에서 아들 도훈이 어머니의 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고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혼자 갈게. 내가 여기 있어야지. 엄마. 도훈아, 넌 좋은 아들이야.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조금 늦었을 뿐이지. 정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건 하나야. 내 아내한테, 내 딸한테 사람 대접 제대로 해라. 내가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도훈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40대 중년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라. 정래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뒤를 돌아보니 문틈으로 지연이 보였습니다.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도우미비를 내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친정어머니께 도움을 청하거나. 정래 씨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차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정래 씨는 생각했습니다. 8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의도 한계가 있다는 것, 희생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 고향역에 도착했을 때 정래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익숙한 공기, 익숙한 풍경. 다녀왔습니다. 정래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래 씨는 8개월 만에 돌아온 집 앞에 섰습니다. 철물점 셔터는 내려져 있었고 문틈으로 먼지가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녹슨 철 페인트 그리고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한 그 오래된 냄새. 여보, 돌아왔어요. 정래 씨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떠날 때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정래 씨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누군가의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자신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됐습니다. 일주일 후 정래 씨는 철물점 셔터를 올렸습니다. 어머, 정래 씨. 돌아오셨어요? 옆집 김순자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왔어. 서울은 어땠어요? 손주 보는 재미 쏠쏠했죠? 정래 씨는 잠시 말없이 웃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사람은 참고만 산다고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니더라. 순자는 정래 씨의 야윈 얼굴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괜찮아. 돌아왔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래 씨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봤습니다. 8시에 철물점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이했고 손님이 없으면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국밥 한 그릇으로 때웠습니다. 오후엔 이웃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녁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소박했지만 평온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오롯이 자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계세요? 응, 잘 있다. 엄마.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정래 씨는 웃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좋아. 엄마,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지연이도 많이 뉘우치고 있고요. 알았어. 그런데 도훈아, 엄마는 이제 다시 서울 안 갈 거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네, 엄마. 알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앞으로 내 아내한테, 내 딸한테 잘해. 그게 엄마한테 제일 큰 효도야. 네, 엄마. 그리고 서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정래 씨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녀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서윤이 보고 싶어. 방학 때 보내. 할머니가 맛있는 것 많이 해줄게. 정말요? 엄마. 응. 근데 짧게. 일주일만. 그리고 너희가 데리러 와야 해. 정래 씨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자신을 소모시키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2달 후 여름방학 서윤이가 고향에 왔습니다. 정래 씨는 손녀와 일주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점심에 함께 요리하고 저녁에 함께 별을 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정래 씨는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야지. 할머니,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할머니도 할머니 일이 있어. 다음에 또 오면 돼. 아들 부부가 서윤이를 데리러 왔을 때 며느리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정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정래 씨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엔 자신을 위한 커피를 마시고 낮엔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저녁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느꼈던 그 깊은 소외감과는 다릅니다. 이건 평화로운 고독입니다. 어느 날 저녁 철물점 문을 닫으며 정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켰구나.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존중을 잃은 관계에서 한 사람이 스스로를 지킨 이야기입니다. 68세의 나이에 정래 씨는 비로소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희생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누구에게도 미안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박정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정래 씨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지켰을 뿐입니다. 68세의 나이에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희생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자신을 너무 많이 내려놓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며 상처를 삼키신 적은 없으신가요? 친정과 시댁 사이 다른 기준으로 상처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셨는지 혹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마음쉼터 라디오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마음쉼터 라디오가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소중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희생은 아름답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희생은 상처만 남깁니다. 용기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마음쉼터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이 쉬어가는 곳.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